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월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나선 안 될 참사가 발생해 온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과 함께 하루빨리 사태가 수습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와이드는 송창영 광주대학교 방재안전학과 교수와 허탁 전남대병원 응급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야기 나누기 앞서 영상부터 먼저 보고 오시죠. 네, 이만울 아나운서가 먼저 그 사고 현황을 좀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지난 29일 토요일 밤 이태원 골목에서 154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중에 광주 전남이 주소지거나 이 가족이 연고지가 광주 전남인 사망자는요.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광주 7명, 전남이 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전남으로 집계된 한 분은 광주와 중북 집계된 점 알려드립니다. 부상자 중에 중상자가 다수 있어서 앞으로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지난 주말 어떠셨나요? 글쎄 굉장히 참담하고 슬프고 화가 나는 주말을 보냈죠. 정말 저는 너무 트라우마가 심해서 뉴스를 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 아팠고 20여 년 동안 재난안전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너무 자괴감을 느꼈고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세월호 참사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까지 오면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재난안전의 현실을 보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네, 허 교수님도 비슷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저도 가슴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가슴 한켠에서는 제가 그래도 응급의학을 전공하면서 이러한 사고를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에 대해서 좀 시리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피해가 컸던 이유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차적으로는 그 좁은 골목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 30평 남짓한 공간에 1000명 이상이 몰려 있게 되기 때문에 뭔가 그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리막길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 어떤 압력 에너지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고 어떤 힘이 가해지면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또 상황이 야간에 이루어졌고 또한 주위의 어떤 음악 소리 때문에 소음이 심해서 주위 사람들과 어떤 대화나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커졌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송창영 교수님. 이게 방재공학적으로 이제 저렇게 마이크로한 얘기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제일 큰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 재난안전기본법상 재난관리 이번 참사의 책임기관, 책임자는 누구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17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구청장에게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책임자라고 정확하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재난안전기본법이 아닌 헌법 제34조 6항에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헌법 정신이 있고 그리고 재난안전기본법 25조 2항에 보면 정확하게 재난관리 책임기관 즉 용산구청장이 해야 할 책무가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조항을 조금 읽어드리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예방 조치 의무라고 해가지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소강관리 대상 지역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치 사항에 보면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재난의 예측과 정보 체계의 구축,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 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이러한 것들이 자그마치 9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용산구청장이나 오세훈 시장이 현행 법과 매뉴얼 재난관리 책임기관인데 그 지금 본인들의 책무와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저는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본다. 참고로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홍수에 제대로 대응 못했다고 해가지고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마라티에 시장이라고. 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50개 주가 있는데 주마다 조금씩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 중에서 어떤 주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 스타가 할리우드 스타가 주지사가 되지만 다른 것들은 어떤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담당 국장한테 업무 보고를 받아서 인수인계를 받지만 재난안전 관련된 것은 아니 갑자기 예를 들어서 허리케인이 발생했다. 그럼 본인의 그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돌봐야 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반드시 이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매뉴얼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게 해놨거든요. 네. 대한민국에 지금 17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구청장들이 태풍이 왔을 때 붕괴가 됐을 때 화재가 났을 때 본인들의 임무는 무엇이고 중앙정부에다가는 뭘 원하고 또 다른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협업체계는 무엇이고 상황 전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금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가. 저는 17개 광역시도 228개 이 시군구청장 아마추어들한테 저희의 생명과 재산을 맡기는 지금 기이한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계속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이 네. 행사에 주최자가 없었다라는 핑계를 계속 댄단 말이죠. 저는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그런 뉴스를 잘 안 보는데 우연찮게 어떤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최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책무가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축제 매뉴얼을 꼼꼼히 방금 연구실에서 방송하기 전에 나오면서 한번 읽어봤어요. 단 한 군데도 주최 주관에 따라서 책임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가 읽어보면은 1000명 이상 인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 1000명 이상의 축제로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민간에서 했었을 때 즉 바꿔 얘기하면 인원이 몇 명 이상일 때에 그 축제 매뉴얼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그 주최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인 그 지역 여러분들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태풍 홍수의 주최 주관은 누구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재난안전의 기본 ABC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히 태풍 오면 2, 3일 전부터 온다. 그래서 뭐 대비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태원의 참사 같은 경우도 그 전날에도 정말 많은 시민들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닐까 싶어요. 이게요. 지역 축제라고 하는 축제의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들떠 있습니다. 축제의 특성상. 두 번째는 군중 심리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지역 축제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을까요? 전부 다 이방인 스트레인저예요. 그럼 방재공학교는 매우 지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유치원생, 초등학생들 다루듯이 어떤 방향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줬어야 되는데 정말 이번 참사 같은 경우는 기본에 ABC가 전부 잘 안 된. 좀 이따 제가 여러 이제 어떤 근거를 들면서 얘기하겠지만 참사 중에서 이런 참사가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인파가 일단 많이 몰리는 것 자체가 아까 위험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보니까 뭐 한 평이 3.3제곱미터죠. 1제곱미터당 12명이 밀집돼 있는 정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어느 정도의 압박을 받는 수준인가요? 뭐 정확히 물리적으로 제가 수치를 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1m 제곱 내에 6명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그러한 위험 에너지가 고도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여기는 비탈진 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도가 높았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이렇게 한 군데 모이게 되면은 사실 그 정상적으로 이 군중 심리가 작동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위험 요인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제가 첨언을 좀 드리면요. 죄송한데 이게 재난관리는 네거티브 어프로치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수업 시간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이번 용산 이태원 참사의 전체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흡하고 재난관리 네거티브 어프로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체가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로컬한 마이크로한 부분에 집중이 되면 그렇게 미흡하고 불안전한 곳에서 재난이 생기는 거거든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불확실성까지도 재난관리의 범주에 가지고 우리가 매우 눈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전에 우리가 축제하기 전에 보통 안전위원회를 두거든요. 그 위원회부터가 저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시간 때우기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이렇게 사인만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전문가들과의 브레인스토밍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안전위원회가 거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호 교수님, 이번 희생자 가운데 여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런 사고에서는 특히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여성이 취약하기 때문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 점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체격적으로 키가 적고 덩치가 적기 때문에 어떠한 그窒息의 위험이 높은 가슴과 목에 직접적으로 압박이 훨씬 더 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근력을 포함한 힘이 필요한데 여성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더 여자 희생자들을 더 많이 양산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뭐 대응이 미리 한 게 이제 미흡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게 만약에 조금 더 교통을 원활하게 했다면 적어도 이 구급대원이나 구급차가 들어가는 시간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참 어려웠단 말이죠. 자, 이번에 어떤 예측도 못했지만 지금 이런 방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방재학에서요. 안전약자란 재난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건 누구냐 하면 이머전시 상황의 대피라든가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어린이나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그리고 외국인을 저희들이 포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머전시 상황에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상황의 대처를 잘 못합니다. 네. 자,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재난 범주에 해서 재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재난 안전은 강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비상 차량 동선, 응급구조차와 소방차가 진출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강제화해서 폐차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심하게 대응하고 준비가 되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준비해서 마치 재난이 생기면 저 사람들은 이 재난을 기다렸나 할 정도로 해도 지금 시원찮은 판국에 이번에는 전부 그냥 그야말로 재난 행정에 화가 날 정도로 지금 아무것도 없었다. 네. 전무했다. 어떻습니까? 그 와중에 또 많은 시민들이 그 CPR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네. 이제 응급의학과 교수님이시니까 그런 상황이 응급실에서 또 벌어집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통 다 응급실에서 경험하는 것은 동시간대에 뭐 한두 명의 심폐소생술 환자가 발생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번 이태원 사고에서는 그야말로 100명이 넘는 숫자가 일시에 심정지가 발생을 해가지고 CPR을 하게 됐죠.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 현지에 출동한 구조요원만으로는 전부 그 심폐소생술을 수요를 갖다가 제대로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참여한 것은 그 천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최근에 그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번과 같은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향후에도 그 교육은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심폐소생술이 하다 보면 갈비뼈에 금이 가거나 이렇게 사고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함부로 난 전문가가 아닌데라고 해서 머뭇머뭇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 책임을 지나요? 예, 이런 경우에 우리의 법률에서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안법이라고 해서 그러한 재난 상황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죄를 감면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이 전문가가 심폐소생술을 하더라도 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정지 상황에서는 그 처치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환자는 살리고 봐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심폐소생술은 시행은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네. 말씀드릴까요? 이게 지금 제가 한 20여 년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이렇게 느껴가지고 1년 전부터 광주광역시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이틀 동안 시민안전 교육을 합니다. 그중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재난 관련된 법 체계라든가 매뉴얼 체계, 왜냐하면 축구 룰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재난 관련된 어떤 룰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룰부터 시작해서 재난 인문학,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화재 대피 요령, 그다음에 안전 체험까지 1박 2일 동안 교육을 하는데 광주시에서 17개 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무료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그 교육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나 또 광주시 교육청에서 재난안전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학교 안전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우리 광주 시민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재난 안전에 그렇게 분노했다면 재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재난에 대해서 분노만 하고 정작 그 재난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저는 좀 맞아 죽을 각오로 말씀드리면 재난에 무지한 자, 분노할 자격도 없다. 우리가 그렇게 분노했다면 재난에 대해서 조금 지금쯤 이제 심폐소생술도 좀 배우시고 좀 재난에 대해서 적극적인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세월호 생각이 나는데 네. 지난 2014년 세월호의 이번 이태원 참사가 또다시 온 국민의 정신적 충격이 큽니다. 트라우마가 상당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허 교수님, 네. 저희가 세월호 이후에 국민적인 트라우마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심각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그 이태원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와 그리고 그 상황을 지켜봤던 목격자들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 친구들은 직접적인 심리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뉴스를 접했던 온 국민이 이런 심리적 트라우마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아마도 이러한 스트레스는 약 한 달 정도 지속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심할 때는 6개월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고 당일 사진이나 영상들이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배포되면서 2차, 3차 피해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발언 듣겠습니다. 한 일부에서는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어제 관련해서 성명 발표했었죠. 어떤 예. 내용이었는가요? 신경정신의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요구되지 않은 영상이나 사진을 지속적으로 반복 유포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2차, 3차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정신적 스트레스를 지속하고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제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혐오스러운 표현을 쓰지 않아서 어떠한 이 사회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 분리되고 악화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네. 이게 세월호 참사 이후에요. 잘 아시다시피 재난안전 보도 준칙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야말로 너무나 언론이 그 인기랄까 그 어떤 그걸 뭐라 하죠? 시청률이라 합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가십거리를 만들고 또 맞지 않는 이번에도 언론에서 물론 이제 주말이고 섭외하기가 힘드니까는 뭐 이렇게 여러 이렇게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이게 검증되지 않고 전혀 재난안전하고 법과 이렇게 매뉴얼 체계하고 정합성이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잘못된 뉴스를 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미국이라든가 외국의 재난안전 같은 거 보면 프라이버시라든가 굉장히 이런 거 저는 이번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영상들을 보고 충격을 먹어가지고 지금 뉴스를 보지 못할 정도 재난안전을 하는 전문가로서 사실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먹었으니까 이번에 많이 조금 뭔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처럼 사고가 나버린 후엔 사실 감당이 어렵습니다.
사전에 대비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큰 상황인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예년의 경우하고 그렇게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게 좀 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좀 분산됐던 그런 측면은 있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 병력을 더 배치하지 않았다. 다른 집회가 있어서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재난안전한 사람으로서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좀 전라도 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 저희들이 방제약하는 사람으로서 꼭 금지해야 할 그 어떤 재난안전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소양 중에 하나가 함몰된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 여기서는 재난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고 심지어 이제 어떤 변명을 하기를 다른 곳의 집회 때문에 인원이 부족했다. 그러면 연기를 하든지 취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안전의 기본 ABC가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저는. 네. 응급의학과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년에 괜찮았으니까 올해도 괜찮겠다. 사실 이러한 안일한 자세와 태도가 대형 재난 사고를 갖다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대형 사고들을 갖다가 분석해 보면 항상 시작은 거기에서부터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번에 온 국민을 분노케 하는 그런 말을 하신 장관분 같은데 이게 행정안전부잖아요. 저희가 세월호 겪으면서 여기에 안전을 넣었거든요. 근데 안전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진정한 재난안전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하고 진정성도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지역 축제는 있는데 지역 축제 안전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계속 가면은 저는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 사회다. 언제 지하철 2호선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었을 때 저는 지하철 2호선 출퇴근 시간에 서울에서 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만약에 어떤 재난이라도 생기면 정말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매우 눈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최악의 상황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지금 이렇게 대응하고 있고 정말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배치한 경찰이 137명인데 이 137명의 경찰이 하는 일이 불법 단속, 범죄 예방, 교통, 소통 관리입니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요 스탠스가 조금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좀 파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재난 시에 우리나라에 지금 소방이라든가 일부 재난 종사자들한테만 지금 되어 있고 사실은 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재난이 생기잖아요. 그럼 주방위군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 중국도 다 군복 입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군복 입은 사람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도 많이 안 나옵니다. 왜? 민원 생긴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현행 법상 군이라든가 경찰의 직접적인 개입이 엄청나게 많이 법과 매뉴얼에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번 기회에 조금 많이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준비가 미흡했다. 준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날 저녁 8시, 전날에도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고, 당일 저녁 8시에도 위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만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 납득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자꾸 얘기하지만, 제가, 우리 재난의 책임자는
228개 시군구청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시군구청장들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돌보도록 현행법에 되어 있으면 이분들이 축구로 얘기하면 룰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미국은 교육받는다고 했잖아요.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매년 연초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대로 못했을 때는 징계를 어떻게 주겠다까지도 교육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시의 25개 구청과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돌면서 제가 재난안전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정말 그 지자체의 책임자인 재난이 생겼을 때 총괄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되고 협업 체계를 해야 되고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장이 교육을 받는 경우는 15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은 바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전문성을 익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없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재난의 컨트롤 타워 네. 그 역할을 너무 무시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보니까 이번 주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은 사태 수습을 국정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습과 원인 조사는 당연하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막아야 되는데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속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년 전에 세월호 당시에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이랬다라고 해서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 했는데 결국에 교수님 말씀처럼 제1차적인 컨트롤 타워인 용산구청장도 뭐 한 게 없고 정부의 컨트롤 타워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말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물론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이건 사고가 끝난 뒤지 않습니까? 저는 자꾸 어디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재난안전은 3가지가 꼭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정말 생명과 재산을 돌보겠다고 하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련된 법과 매뉴얼을 충분히 축구 룰도 모르고 축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2학년 축구 보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용산구청장이 감독이 되어가지고 전술과 전략, 포지션을 정확하게 따가지고 이게 지금 뭐가 이게 체력이 부족한 것이 전술이 부족한 것인 개인기가 부족한 것인지를 가지고 전반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후반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나도 공 하나 던져놓고 축구해라 하고 하니까 초등학교 2학년 애들처럼 우우 몰려다니기만 하고 정말 답답한 거죠. 두 번째는 그런 기관장도 문제지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돌보는 국가를 대신한 공직자들의 전문성이 지금 뭐예요? 재난안전부서는 기피부서고 경무부서고 또 좀 알만 하면은 돌아가는 순환보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세판잡이가 자꾸 오셔가지고 법과 매뉴얼을 이제 익힐만 하면은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아마추어한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맡기는 격이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 지금 기본부터 다시 한번 전부 다 정비를 해야 되겠고 문제는 관만 믿어서는 또 안 됩니다. 결국은 실제 현장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재난안전에 대해서 중무장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인문, 사회, 철학, 윤리, 의식, 인식, 문화가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탓만 삼자화법으로 해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탁동시로 관과 민이 함께 재난안전에 대해서 뭔가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응급의학과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군중의학이라고 있습니다. 다수의 인파가 모였을 때 어떻게 의학적 준비를 해야 되는가 했을 때 그 재난안전법과 마찬가지로 1000명 이상이 모이면은 그에 대해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 환자를 어떻게 후송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사고가 발생을 해서 최초에 도착한 구조자가 아마 소방대원으로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최초의 구조자가 그 현장에서의 상황을 갖다가 신속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상부에 보고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의 환자가 발생을 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를 했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 재난 안전 문자가 바로 저는 그 지역에 뿌려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구에.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경찰이나 소방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지금 저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최초의 구조자는 지금 다른 소방대원이나 경찰들이 없기 때문에 주위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주변을 정리하고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구조할 수 있는 그러한 대비 태세가 됐어야 되는데, 물론 그 상황이 열악하고 환경이 워낙 열악하고 어떤 임계치를 넘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돌이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최초의 구조자의 상황 파악과 그리고 신속한 대처가 좀 아쉬움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간이 좀 있으면 제가 10초만 네, 조금 네, 더 첨언을. 말씀하세요. 지금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이 재난안전에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재난에 대해서 협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강제적으로 비상 차량 동선을 만들어야 되고 강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재난 행정을 적극적인 행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이번에 재난 행정을 제대로 못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태풍이 허리케인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면 최근에 300만 명을 강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네네네. 시간이 없나요?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네. 표정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요, 재난에서 자주 쓰는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 자유가 있는데 영어로 리버티와 프리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는 소위 해서 어떤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유고 하나는 그런 책임과 권한이 없는, 책임이 없는 자유인데 사실은 우리는 책임이 있는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제를 즐기시되 최소한의 강제성은 어떤 공권력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